저는 올해 77입니다. 남편과 함께 경기도 작은 도시의 30평대 아파트에서 살아왔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고 저희는 소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들은 하나 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됐죠. 며느리와 손주 하나를 데리고 같은 시내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얼굴 보는 게 전부였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며느리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 부부는 사업을 해서 형편이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사돈 부부는 유난히 친했어요.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가끔은 함께 여행도 다녔죠. 처음엔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와 가까운 건 당연하지만 아들까지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게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사이 좋은 게 나쁠 건 없잖아요.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급히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이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여보, 여보, 소리쳐 불렀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상담원이 침착하게 주소를 물었고 저는 겨우 주소를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곧 출동한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겨우 아들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한참을 기다린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초도 안 됐을 겁니다.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쓰러졌어.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이 없어. 뭐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은 놀란 듯 했습니다. 목소리가 급해졌죠.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갑자기 쓰러졌고 깨어나지 않는다고요. 구급차를 불렀다고도 말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장 가겠다고 할 줄 알았죠. 하지만 아들이 한 말은 달랐어요. 엄마, 죄송한데 지금 부산 출장 중이라 당장은 못 가요. 출장이라고요. 저는 멍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출장 때문에 못 온다니요. 이틀 뒤에 바로 갈게요. 일단 병원 가시고 상황 알려주세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아들은 서둘러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부산 출장이요. 이틀 뒤요.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이틀 뒤에 온다고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죠. 남편부터 병원에 데려가야 했어요.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을 들것에 옮겼어요. 저는 황급히 가방을 챙겨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죠.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곧 병원 도착해요. 구급대원이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표정은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남편을 급히 응급실 안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의사가 나와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기저질환이 있는지, 평소에 어떤 약을 먹는지, 언제부터 이상 증세가 있었는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혈압약을 먹고 있었어요. 최근에 어지럽다고 한 적은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지금 검사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응급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은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다시 나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뇌출혈이요. 심각하다고요. 저는 귀가 멍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뭐라고 설명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죠. 남편은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수술실 앞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죠.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수술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제발 남편이 무사하기를요. 혼자였습니다. 주변엔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있었지만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아들은 부산에 있다고 했죠. 이틀 뒤에 온다고요. 친구들에게 연락할 생각도 했지만 손이 떨려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실 불빛만 바라보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요. 저는 그저 앉아 있었어요. 남편만 생각하면서요. 77을 살아오며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 내내 수술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간 불빛만 바라봤죠. 다른 보호자들은 오가며 커피를 마시거나 복도를 걷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녁 8시쯤 됐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죠. 다리가 저려 비틀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출혈 부위를 제거했지만 뇌 손상이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 2, 3일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요.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면회는 하루에 2번, 한 번에 10분씩만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남편이 살았다는 것만 알았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로 갔습니다. 면회 시간은 아침 9시와 저녁 6시였죠. 지금은 이미 저녁 면회 시간이 지났어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기실에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만 있었어요. 저는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배는 고프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대기실 불은 어두웠어요. 다른 보호자들도 하나둘 의자에 몸을 뉘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의자는 너무 딱딱했어요. 등받이의 기대도 불편했죠. 조금 눈을 붙이면 목이 꺾여 깼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어요. 쪽잠을 자다 깨달을 반복했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요. 77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침 9시가 됐어요.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대기했죠. 간호사가 나와 한 번에 한 명씩 들어가라고 했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 대의 침대가 있었습니다. 각 침대마다 환자가 누워 있었고 온갖 기계가 연결돼 있었죠. 삐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어요. 남편은 안쪽 침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남편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는 호흡기가 꽂혀 있었어요. 팔에는 링거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났죠.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곧 일어날 거예요.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했죠. 의식이 없으니까요. 10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간호사가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 손을 놓고 나왔습니다. 다음 면회는 저녁 6시였어요.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알려줘야 했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신호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수술 잘 끝났다고요. 하지만 아직 의식이 없다고요. 중환자실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지금 회의 중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허탈했어요. 회의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회의라고요. 조금 있다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상태는 어때요? 저는 답장했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중환자실에 있어. 의식은 아직 없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오후에 도착하면 바로 갈게요. 오늘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아들이 오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함께 남편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1시, 2시, 3시가 지났죠.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됐어요.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변한 게 없었죠? 여보, 준호가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말했지만 남편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손을 잡고 있었어요. 10분이 다시 금방 지나갔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왔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또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죠. 저는 불안해졌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저녁 7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출장 일정이 늦어져서 내일 아침에 갈게요. 죄송해요. 저는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이요. 또 내일이라고요.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출장이 늦어졌다는데 뭐라 할 수 있겠어요. 밤이 또 깊어갔습니다. 저는 딱딱한 의자에 다시 몸을 뉘었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쑤셨죠. 77의 몸으로 이렇게 밤을 새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면회를 갔습니다. 남편 상태는 그대로였어요. 저는 아들을 기다렸죠. 오전이 지나고 점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문자도 보냈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토요일, 일요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병원에 있었어요. 대기실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면회 시간에 남편을 보고 다시 기다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일요일 저녁에 문자가 왔습니다. 출장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월요일에 돌아가면 바로 갈게요. 저는 문자를 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출장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목요일에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이제 일요일이에요. 나흘이 지났죠. 그런데도 못 온다고요. 하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사정이 있겠죠. 믿어야 했어요. 제 아들이잖아요. 저는 혼자 남편을 지켰습니다. 77의 몸으로요. 아무도 없는 대기실에서요. 그렇게 주말이 지나갔어요.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또 면회를 갔어요. 남편은 여전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죠. 오늘은 온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는 거니? 저는 중얼거렸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월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나흘째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했죠. 옷도 그대로였어요. 집에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녁 면회를 마치고 나왔어요. 남편 상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그랬어요. 생체 신호가 안정적이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었죠. 대기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주변엔 다른 보호자들이 있었어요. 다들 지친 표정이었죠. 저처럼 말입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6살이에요. 귀여운 녀석이죠. 요즘 많이 못 봤어요. 한 달 전쯤 마지막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손주 사진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SNS에 자주 올리거든요. 저는 며느리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들어가서 손주 사진을 보곤 했죠. SNS를 열었어요. 며느리 계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뜨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가장 최근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요일에 올라온 거였어요. 사진이 여러 장 있었죠. 첫 번째 사진을 봤습니다. 4명이 웃고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돈 부부였습니다. 배경은 바다였어요. 푸른 하늘과 바다가 보였죠. 다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었어요. 제주도 오션뷰 맛집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요. 토요일에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뭔가 잘못 본 것 같았죠.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레스토랑 아니었어요. 큰 테이블에 회가 가득했습니다. 4명이 젓가락을 들고 있었죠. 아들이 회를 집어드는 모습이었어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봤어요. 해변이었습니다. 4명이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었죠.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뒤로는 파도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죠. 숨이 막혔어요. 출장이요. 부산 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 있었어요. 그것도 여행을요. 사돈 부부와 함께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각이 안 됐어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식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제주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회를 먹고 바다를 보며 즐기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부산 출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여행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사돈 부부와 제주도 여행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보호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은 없었죠. 다들 자기 일에 지쳐 있었으니까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가 날까 봐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울 수는 없었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요. 계속 눈물이 났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죠. 그 아들이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여행을 갔어요. 거짓말을 하고요. 다시 휴대폰을 봤어요. 사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모두 8장이었어요. 다 제주도에서 찍은 거였죠. 맛집, 카페, 해변, 호텔 수영장까지요. 댓글도 있었어요. 며느리 친구들이 단 거였습니다. 부럽다. 가족여행 좋아 보여요. 다음엔 저희도 데려가요. 저는 댓글을 보다 화면을 껐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출장이 늦어졌다고 했잖아. 혼잣말이 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틀 뒤에 간다고 했잖아. 월요일에 돌아오면 바로 온다고 했잖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여행이 더 중요했던 거죠. 사돈 부부와의 여행이요. 왜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요. 여행 계획이 있어서 못 간다고요. 그럼 제가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이해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말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SNS를 본다는 걸요. 그런데도 며느리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신경 안 쓴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손이 계속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둘 다였을 거예요. 중환자실 쪽을 봤어요. 저 안에 남편이 있습니다. 혼자 누워 있어요. 아들을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아들은 제주도에 있었죠. 바다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호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뒀어요. 주변 보호자들이 저를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계속 그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아들 얼굴이요.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수술대에 있을 때요. 제가 혼자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심호흡을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됐어요. 남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혼자서라도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었죠.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눈을 떴어요. 중환자실 쪽을 다시 봤죠. 조금만 기다려요, 여보. 제가 곁에 있을게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남편한테요. 아들은 안 왔어요. 하지만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지킬 거예요. 끝까지요. 휴대폰은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대기실 의자에서 잤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사진들 뿐이었으니까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남편 면회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곧 면회 시작한다고 알려줬죠. 준비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준호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엄마,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출장 끝나자마자 왔어요.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표정도 자연스러웠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사람처럼요. 저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어젯밤 본 사진이 떠올랐어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웃던 그 얼굴이요. 회를 먹으며 즐거워하던 모습이요. 지금 제 앞에 선 아들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졌죠. 엄마, 아들이 다시 불렀어요. 제가 대답을 안 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아, 응.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래, 고생했구나.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은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죠. 출장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렇게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꺼낼 수 없었죠. 제주도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거짓말했다는 걸 안다고요. 하지만 그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볼 수 있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면회 시간이야. 같이 들어가자.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아들이 제 옆을 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죠.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가라고 했어요. 저희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죠. 아들이 남편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남편을 불렀어요.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남편 손을 잡았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금방 놓았죠.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제 아들일까요?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좀 안정된 것 같네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래 보이는 거야. 밤새 힘들어 하셨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을 숨기기 힘들었습니다. 혼자 간병하는 게 너무 힘들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와달라는 뜻이었어요. 함께 있어 달라는 의미였죠. 아들은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그뿐이었어요. 함께 있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주 와야 하는데 미안한 척하는 말투였어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 병원 식당 가서 뭐라도 드세요. 제가 살게요. 아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앉았어요. 아들이 메뉴를 골랐습니다. 저는 입맛이 없었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국밥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죠. 아들은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출장이 정말 힘들었어요. 회의도 많고 거래처 미팅도 계속 있었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여행이었잖아요. 제주도에서 회 먹고 바다 보며 놀았잖아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엄마, 좀 드세요. 아들이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입맛이 없구나. 아들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밥만 먹었어요. 금방 다 먹었죠. 엄마, 회사 일이 밀려서 일찍 가봐야 돼요. 아들이 시계를 봤습니다. 겨우 1시간 반밖에 안 지났어요. 주말에 다시 올게요. 그때 좀 더 오래 있을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온다고요. 믿을 수 있을까요?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병원 입구까지 같이 걸었죠. 엄마, 몸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점점 멀어지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앞에 섰어요.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어요. 왜 말을 못할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왜 따져 묻지 못할까? 알고 있었어요. 제주도에 갔다는 걸요. 거짓말했다는 걸요. 그런데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아들이 화를 낼까요? 아니면 발뺌할까요? 더 큰 거짓말을 할까요? 가족이 깨질 것 같았어요. 이미 금이 간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완전히 부서지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앞에서 다투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의식도 없는데요. 그 앞에서 아들과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참기로 했어요. 모른 척하기로 했죠. 아들이 거짓말한 걸 알지만 모르는 척할 겁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창밖을 보다 고개를 돌렸어요. 중환자실 쪽으로요. 저곳에 남편이 있습니다. 혼자 누워 있어요. 여보, 미안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혼자서라도요. 대기실로 돌아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2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혼자였어요. 주변 보호자들을 봤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온 사람도 있었어요. 교대로 간병하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2시간 있다 갔어요. 그게 전부였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들이 보낸 문자를 봤습니다. 출장 간다던 문자요. 늦어진다던 문자요.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휴대폰을 다시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또 딱딱한 의자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77의 몸으로요. 혼자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 곁을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저라도 있어야 했으니까요. 새벽이 올 때까지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키웠길래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일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옥 같은 나날이었죠. 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왔어요. 그것도 1시간 정도만 있다 갔습니다. 올 때마다 핑계가 있었죠.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오래 못 있어요. 급한 미팅이 있어서요. 거래처 응대 때문에 빨리 가봐야 돼요. 매번 다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거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오면 다행이고 안 와도 그러려니 했어요. 남편은 일주일쯤 지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대로 깨어난 건 아니었죠. 눈은 뜨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뇌 손상이 심합니다. 회복까지 오래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죠.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 수 없습니다. 고령이라 회복이 더디고요. 합병증 위험도 있어요. 합병증이요.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실엔 보호자 침대가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잤습니다. 집에 갈 수도 없었죠. 남편을 혼자 둘 수 없었으니까요. 매일 새벽에 일어났어요. 남편을 씻기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링거를 확인하고 간호사를 불렀죠. 식사 시간엔 죽을 떠먹였어요. 남편은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흘리기 일쑤였죠. 오전이 지나고 점심이 됐습니다. 저도 밥을 먹어야 했어요. 병원 식당에 가서 간단히 때웠습니다. 맛은 없었어요. 그냥 넘기는 거였죠. 오후엔 물리치료가 있었어요. 치료사가 와서 남편 팔다리를 움직였습니다. 굳지 않게 하려는 거였죠. 남편은 아파했어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옆에서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또 식사를 도왔죠. 남편을 씻기고 잠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러고 나면 밤이었습니다. 보호자 침대에 누웠어요. 좁고 불편했습니다. 제대로 잘 수 없었죠. 남편이 신음하면 깼어요. 링거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죠. 새벽 2, 3시에도 깼어요. 남편이 힘들어했거든요. 손을 잡아주고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그러면 조금 진정됐어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매일같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됐죠. 제 몸은 점점 망가졌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남편을 씻기고 일으키고 옮기느라 무리했거든요. 무릎도 쑤셨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어요. 얼굴은 야위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손에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잡혔습니다. 77의 몸으로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들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가끔 집에 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러요. 1시간 정도만 있다 왔습니다. 더 있으면 불안했거든요. 남편이 혼자 있는 게 걱정돼서요.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청소할 시간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우편물이 쌓여 있었어요. 전기세, 수도세 고지서들이요. 챙겨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했죠. 남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좀 나은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조금 또렷해 보였거든요. 손을 꼭 쥐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엔 다시 악화됐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이 거칠어졌죠. 그럴 때마다 의사를 불렀어요. 검사를 했습니다. 폐렴이 왔다가 갔어요. 욕창도 생겼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딥니다. 의사는 매번 같은 말을 했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남편이 나아지기 힘들다는 걸요.
2달이 지났어요. 아들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 왔습니다. 그것도 1시간씩만요. 올 때마다 물었어요. 아버지 좀 나아지셨어요? 저는 대답했죠. 별로 안 좋아. 오락가락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이었어요. 더 자주 오겠다는 말은 없었죠. 어느 날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너무 힘드시면 간병인을 쓰는 게 어때요? 간병인이요. 돈이 많이 듭니다. 남편 병원비도 부담스러운데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거절했어요. 사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남한테 맡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더 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한 것 같았죠. 간병인 비용 안 내도 되니까요. 석 달째가 됐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창밖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죠. 저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어요.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죠.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했어요.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요. 아들이 거짓말한 걸 안다고요.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말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속으로만 사귀었어요. 가슴에 응어리가 맺혔습니다. 커져만 갔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이상했죠. 간호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왔습니다. 검사를 했어요.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가족들 부르세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준호야, 아버지가 위독해. 빨리 와. 아들은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어요. 병실에 들어왔죠. 남편을 봤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은 눈을 살짝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요.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다른 손으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힘내요. 말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숨만 쉬고 있었죠. 점점 약해지는 숨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어요. 고개를 저었죠.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남편이 떠났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요. 저는 남편 손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이었지만요. 여보, 미안해요. 지켜드리지 못해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닦았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요. 3달 동안 제대로 곁에 있지 않았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씩만 왔잖아요. 이제 와서 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남편만 봤습니다. 남편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수고했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편안해 보였어요.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난 것 같았죠. 장례식장은 시끄러웠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왔어요. 남편 친구들, 친척들, 옛날 직장 동료들이요. 다들 슬픈 표정으로 절을 했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요. 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있었죠. 아들은 조문객들에게 절을 받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영정사진 앞에서 아들이 절을 했습니다. 큰 절이었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효도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할 걸 그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화가 났죠.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니.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어요. 3달 동안 어디 있었니? 일주일에 1시간씩 온 게 효도니. 제주도에서 놀면서 거짓말한 내가 효도를 말하니. 하지만 참았어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엔 조문객들이 있었어요.
친척들도 있었고요. 여기서 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없이요. 3일장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장례식장에 있어야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눈물도 흘렸죠. 고인께서 편히 가셨어요. 이제 고생 끝이에요. 조문객들이 위로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죠. 밤이 됐어요. 조문객들이 돌아갔습니다. 빈소엔 저와 아들, 며느리만 남았어요. 엄마, 좀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마지막이잖아. 남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먼저 눕더라고요. 빈소 옆방에서요. 저는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작게 속삭였어요.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닦아도 계속 흘렀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발이 나는 날이었어요. 관을 옮겼습니다. 연구차에 실었어요. 화장장으로 향했죠. 저는 차 안에서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함께한 50년이요. 행복했던 날들이요. 화장이 끝났어요. 남편은 작은 항아리에 담겼습니다. 저는 항아리를 안았어요. 차가웠죠. 낙골당에 모셨습니다. 작은 공간에요. 하지만 남편이 쉴 곳이었죠. 여보, 여기서 편히 쉬세요. 말했어요.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더 휑했죠.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몇 년 전에 작성한 거였죠. 내용은 간단했어요. 아파트와 예금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어. 중얼거렸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전화로 예약을 했죠. 혼자 갔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법무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중년 남자였죠. 어떻게 오셨어요?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언장을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시려고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을 아들한테 주지 않으려고요. 법무사는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럼 어디에 하시려고요? 사회복지법인이요. 그리고 제가 후원하던 고아원이요. 법무사는 메모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내용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날 여행을 간 아들에게 줄 유산은 없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법무사는 펜을 멈췄어요. 저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꼭 넣으셔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요. 법무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내용을 적었습니다. 새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30분쯤요. 다 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법무사가 유언장을 건넸어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파트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합니다. 예금은 고아원에 기부합니다.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시돼 있었어요. 아버지가 위독할 때 거짓말하고 여행을 갔다고요.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효도하지 않은 자식에게 줄 것은 없다. 제가 한 말이었어요. 법무사가 그대로 적었죠. 이대로 괜찮으세요? 법무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과 상의는 하셨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상의할 필요 없어요. 제 재산이잖아요.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법무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서명할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도장도 찍었죠. 보관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본 하나 주세요. 사본을 받았어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밖은 맑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죠. 저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대로 한 걸까요? 너무 심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거짓말했어요. 여행을 갔죠. 석 달 동안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한테 유산을 줄 수 없었어요. 가슴이 조금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요. 석 달 동안 쌓인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본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깊숙이요. 아들은 모를 겁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는요. 그때 알겠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높았습니다. 여보, 잘했죠? 혼잣말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알 것 같았죠. 남편도 찬성할 거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더 그랬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몸은 좀 어때요? 그래, 괜찮다.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말에 들를게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쁘면 안 와도 돼. 엄마, 괜찮아. 내일 먼저 해.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은 당황한 것 같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반찬 좀 가져다 드릴게요. 필요 없어. 그래도 정말 괜찮아. 혼자 다 할 수 있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지만요. 아들 가족과 거리를 뒀어요. 일부러요.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주도 생각이 났거든요. 거짓말했던 게요. 석 달 동안 혼자 간병했던 게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말에 아들이 왔어요. 손주를 데리고요. 엄마, 안녕하세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반갑지 않았어요. 손주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안아줬습니다. 손주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귀여운 녀석이죠. 아들이 거실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집이 좀 괜찮아. 청소는 하고 있어. 사실 잘 안 했어요. 귀찮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아들이 알 필요 없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 짧게 대답했어요. 아들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아들은 갔어요. 돌아가겠다고 했죠. 주말마다 올게요. 바쁘면 안 와도 돼. 말했잖아. 그래도 괜찮다니까. 문을 닫았어요. 아들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 앉아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였어요. 여보, 작게 불렀어요. 미안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혼자 힘드셨죠. 석 달 동안요. 말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흘린 것 같았어요. 대신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기로요. 며칠 뒤였어요. 고아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봉사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고아원을 후원했어요. 매달 조금씩 돈을 보냈죠. 가끔 봉사도 갔었습니다. 네, 갈게요. 대답했어요. 할 일이 필요했거든요. 다음 주에 고아원에 갔습니다.
오래간만이었어요. 아이들이 반겼어요. 할머니, 달려와 안겼습니다. 5살부터 10살까지요. 10명쯤 됐어요. 그래, 잘 있었니?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귀여웠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오셔서 애들이 좋아해요. 저도 좋아요.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있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갔어요. 화요일, 목요일마다요. 아이들과 놀아줬습니다. 책도 읽어줬어요. 밥도 함께 먹었죠. 아이들은 저를 좋아했어요.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와요. 그럼 또 올게. 약속했어요. 꼭 지켰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7살 여자아이였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돼줄래요?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는 안 되지만 할머니는 될 수 있지. 좋아요. 아이가 웃었어요.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진짜 저를 필요로 한다는 걸요. 제 아들보다 이 아이들이 저를 더 필요로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진짜 나를 아껴준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들은 아니었어요. 이제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아이들이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요. 저녁에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어요. 여보, 저 이제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편 사진에 말했어요.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처음으로요. 다음 날도 고아원에 갔어요. 아이들이 반겼습니다. 할머니, 그래 왔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연스럽게요. 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편해 보이세요. 그랬나 봅니다. 마음이 편해서요. 더 이상 아들한테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상처받을 일도 없었어요. 제 삶을 사니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요. 77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아이들 돌보기요. 봉사하기요. 의미 있게 사는 거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을 먹었죠. 전화가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갈게요. 바쁘면 안 와도 돼. 그래도 진짜 괜찮아. 나 혼자 잘 살아. 전화를 끊었어요. 미련 없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반짝였죠?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했어요. 새로운 일상이요. 혼자만의 삶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언젠가 알겠죠. 제가 유언장을 바꿨다는 걸요. 그때 후회하겠죠. 하지만 이미 늦을 겁니다. 기회는 줬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요. 3달 동안요. 그때 선택한 건 아들이었어요. 여행을 택했죠. 거짓말을 택했고요. 이제 제가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제 재산을 어디 쓸지요. 누구와 살지요. 저는 고아원을 택했어요. 아이들을 택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요. 후회 없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요. 마음이 가벼웠어요.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잘 자요, 여보. 남편한테 인사했어요. 습관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왔습니다. 꿈을 꿨어요. 고아원 아이들이 웃고 있었어요. 저도 함께 웃고 있었죠.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죠. 새로운 하루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했어요. 고아원에 갈 준비를요. 거울을 봤습니다. 77에 제 얼굴이요. 주름이 많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할 수 있어. 혼잣말했어요. 남은 인생 나답게 살 거야. 문을 나섰어요. 조용히요. 그러나 단단하게요.
제 삶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